안녕하세요. 여권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시간입니다. 2022년 아마 가을쯤 됐었을 텐데요. 제가 그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몇 편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가 경과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시 우울증에 대한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또 몇 방송 동안 우울에 대한 얘기를 드려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으로 제목을 생활 습관으로서의 우울 뭐 요런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들에 얘기를 할 때 "조울병은 생활 습관병이냐." 이런 이제 타이틀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울병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정신과 전역 또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의학적인 질환에 있어서도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제 생활 습관이 오늘 말씀드린 우울증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울병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어떤 정신과 질환 또는 정신과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짧게 봐도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 습관과 우울이 다른 어떤 정신과적 질환보다 훨씬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듯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제 우울하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깐요.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되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해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풀면은 우울증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우울증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우울증 또는 우울감은 생활 습관의 문제로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생활 습관이 말하자면 이제 우울증이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원인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눠서 그게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쉬운 소인, 그다음에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자, 그다음에 한번 어떤 증상이나 질병이 시작됐을 때 그 증상과 질병이 계속되는 그런 영속 인자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인자 또는 질병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인자 이런 네 가지 정도 인자를 생각하면 뭐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님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의욕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생활 패턴이 우울을 고착화시키는 구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요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요인이요. 그러니깐 어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성격이나 어떤 소질이나 성향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그걸 이제 흔히들 소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어떤 소인이 있을 때 그냥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이 나려면은 뭐 산림이 건조해도 불이 저절로 나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어떤 뭐 담뱃불이 뭐 불씨를 지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방아쇠가 당겨져서 불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이제 보통은 어떤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을 생각하는 두 가지 요인인데요. 오늘 특히 이제 제가 장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우울이 시작되면은 계속 그 우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저번 이제 말씀을 빌리자면 고착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저 질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생활 패턴 또는 생활 습관이 우울을 고착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아침 님의 질문은 사실 양극성 이어이니까 이제 지난 방송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이제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조울병 이용으로 진단되기 위해서 반드시 4일 이상의 조증이 동반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전문적인 얘기고요. 일상적인 어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게 4일이냐 7일이냐 그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진단 기준상으로 보면 조증을 생기려면 이제 조증의 어떤 지속 기간이 7일 이상이 돼야 되고 양극성 이용은 4일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조증이죠. 그래서 경조증이라는 거 이제 조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경하다는 의미에서 경조증이고 또 질병의 어떤 유병 기간, 그러니까 조증 사파의 기간도 7일보다는 좀 기준이 안화돼서 4일 이상이면 경조증으로 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건 꼭 4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만 며칠만 좀 이렇게 평소와 다르고 들뜬 부분이 있으면은 양성 이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게 4일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학자마다 저게 4일이냐 2일이냐 7일이냐 또는 워낙에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더 오래 관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그 가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얘기랑 관련해서요. 하나가 이제 우울증의 진단을 진단한다 이래서 우울증 진단이 사실은 의외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다음에 우울증 원인이 워낙에 다양해서 그때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게 이제 공룡의 멸종설만큼 많은 그런 우울증의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거를 좀 리마인드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또는 우울증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사실은 정신의학이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뭐 서양으로 치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게 이제 문헌으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 이런 게 남아 있는 시대고 아마도 짐작컨대는 뭐 원시 사회에도 우울증에 대한 어떤 감각, 논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양 문화권에서도 이제 중국이 제일 먼저 문명을 이룬 그런 지역이니까 이제 역시 그 한자로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우울증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을 차치하고라도 인간이 자신의 어떤 우울함, 처짐, 의욕 없음, 평소와 다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정신의학이 이제 태동된 이후에도 우울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우울증에 대한 설명들이 이루어졌고 일부분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제 정신분석에 그러니까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든지 아들러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울증을 이해하기도 했는데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근데 정신분석 어떤 관점에서 우울증 설명하는 거는 오히려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꼭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인간의 질병보다는 그러니까 질병 단위로 어떤 정신분석을 시행하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정신분석은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점에서 더 관심을 가졌지 우울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을 덜 가졌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따님이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한 정신분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우울을 정신분석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평가일 수도 있지만은 일부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정신 현상을 설명하는 거는 뭐 우울뿐만 아니라 불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간의 정신 현상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재미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울에 대해서도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진화 심리학이라는 거 이제 진화론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표현형이 존재하는 거는 진화적으로 그 개체의 생존에 혹은 그 종의 생존에 유리한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계속 그 특성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건 단순히 질병이고 우리가 잘 생존하는 데 방해를 하는데 무슨 뚱딴지같이 진화 심리학적인 해석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울해지면 왜 우리가 이제 위축되어지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방어적이 되고 이런 어떤 성향을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화론 쪽으로 볼 때는 오히려 개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뭐 이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우울증에는 아주 일부에만 적용된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 덜 하긴 하는데 이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취지라는 거는 감기라는 거 이제 누구든지 걸리는 거니깐요.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서 당신이 뭐 심약하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누구든지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날씨가 춥고 이러면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또 한편으로는 감기라는 걸 이제 잘 치료 안 하면은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잘만 치료하고 잘 쉬면 잘 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뜻은 너무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직면하는 거를 회피하거나 또는 감추려 하지 말고 일종의 감기 같은 증상이니까 드러내 놓고 잘 쉬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마음의 감기 같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우울증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일부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울증은 뇌와 관련한 심각한 의학적 질병이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주 우울하거나 기분이 이상한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되고 기분만 우울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정신 활동을 다 포괄하는 증상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감기라는 이론과 그다음에 뇌와 관련한 심각한 의학적 질병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180도 다른 건데 사실은 조금 싱겁다면 싱거운 결론인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얘기도 맞고 또 우울증은 뇌와 관련한 심각한 의학적인 질병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울증이라는 어떤 용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학적인 상태를 포괄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기가 저하됐다든지 이제 서구권에서는 디모럴라이제이션 이라는 뭐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니까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못하게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모랄이 도덕이니까요. 그 도덕이 붕괴됐다 뭐 이런 어떤 말뜻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조금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사회학적인 함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게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디모랄라이제이션이다. 이런 어떤 우울증과 관련한 용어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어떠한 이론도 부분을 설명할 뿐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에 적용시키자면 우울증의 어떤 생활의 습관의 문제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모든 100% 우울증에서 생활 습관이 심각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요런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활 습관을 더 고려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주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딱 말하기도 애매한 것 같다 이러시는데 저 말씀이 사실은 전적으로 맞고요.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도 우울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신의학 의 이제 우울증 진단 기준 DSM-5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매일 2주 이상
그다음에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나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 주요 우울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매길 수 있는데요. 말이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내가 이게 그 진단 기준에 맞는지도 애매할 뿐더러 진단 기준에 맞는다고 그래도 그게 꼭 우울증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짧게 봤을 때 그렇고요. 길게 보면은 인제 길게 본다는 거는 어떤 본인도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저분이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우울증인지 혹은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단지 약간의 우울한 감을 겪는 그런 일시적인 우울증인지 또는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학적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시간을 통한 관찰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거 이제 바벨탑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바벨탑이라는 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세우자 이래 갖고 뭐 벽돌도 구워 갖고 체계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딱 보고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제 내 권세를 위협을 하겠구나. 이래서 여기 이제 이 탑 건설에 참가한 사람들의 말을 다 바꿔 놨더니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이 탑을 건설하자는 목적은 같지만 한쪽에서 생각하는 언어랑 또 언어에 따른 개념이 다른 쪽에서 생각하는 언어와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졌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우울증이 나한테는 진실인데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보면 참 또 그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들으면 어떤 우울증은 단지 마음의 감기일 뿐이고 어떤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한 질환일 뿐이고 뭐 이런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윌리엄 스타이런이라는 분이 써 놓은 거는 이제 자신이 작가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 과학을 괴롭히고 있는 다른 많은 질병보다 더욱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우울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어떤 생활 습관으로서의 우울이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조명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각도로 조명할 때 생활 습관의 관점에서 조명할 때 우울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좀 밝아지는 초점이 맞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울증의 진단은 진단한다. 혹시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제 옛날 요 방송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탑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색깔 때문에 조금 뭐 배처럼도 보이는데요. 저 꼭지가 있는 거는 이제 사과고요. 그다음에 꼭지가 없는 거는 이제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apples and oranges 그러면은 사실은 애플도 사과고 오렌지도 사과지만 그러니까 애플도 과일이고 오렌지도 과일이지만 사실은 저게 과일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apples and orange다 그러면은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이다. 그걸 단순히 모아 놓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울증의 진단은 일종의 과일 바구니 같은 거고 그 과일에는 애플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키위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그 각각이 서로 다른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그 3년 반 전에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굉장히 과일 바구니에 과일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 도대체 몇 가지 과일이 담겨져 있느냐 이건데 사실은 몇 가지 과일이 있다 그러면 아직 우울증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크게 봐서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아주 어떻게 현실적인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그래서 요 우울감이라는 건 사실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많이 겪어서 또는 체질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작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 우울한 반응이 좀 다른 분보다는 세게 등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우울감 같은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우울감과 또 이제 제가 스트레스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다 이래 갖고 이거는 정신과적인 진단으로 얘기하자면은 반응성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요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성 우울증에 해당되고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우울 장애요. 그러니까 9개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증상 지속될 때 진단하는 부분 주요 우울 장애에 해당이 되겠는데 요 부분은 이제 스트레스도 물론 관여를 하지만은 좀 체질적인 요인도 관여한다. 요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우울증은 좀 더 이제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요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절하면 꼭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물론 요 구분이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안 해도 되겠다. 요거는 치료하면 비교적 좋은 경과를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조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우울증의 경우는 생활 습관 조절이 우울증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우울에 해당되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쉬울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한 우울증은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덜 심한 우울증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DSM 기준으로는 대부분은 주요 우울 장애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우울 장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지 이건지를 사실은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는 생활 습관 조절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거로 비교적 좋은 경과를 보이는데 이거는 뭐 약물 치료 갖고도 안 돼서 뭐 정기 경련 치료를 한다든지 입원까지 요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까지도 오래 걸리고 또 경과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겪는 우울증은 요런 형태의 우울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우울하다 그럴 때 내 우울증에 견주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경우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감의 영역을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주 심한 우울증이고 또 심한 우울증이라는 건 좀 더 생물학적인 우울증, 쉽게 얘기하면 뇌의 질환으로서 우울증에 조금 더 가까운 질환입니다. 물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뇌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에도 어떤 생화학적인 그다음에 생리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요건 보다 직접적으로 원인적으로 뇌의 질환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렇게 심한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너는 생활 습관을 조절해라." 이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 조절도 어느 정도는 환자 자신의 의지나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동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심한 우울증은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 "너 열심히 한번 해 봐라."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그래도 내가 이해를 못 받고 있는데 의사나 주변의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를 못 받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와 요거의 경계보다도 예와 예의 경계가 훨씬 심하다. 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생활 습관으로서의 우울이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고 나는 도대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어떤 뭐 생활 습관을 조절을 못 하겠고 "난 입원이라도 시켜 주고 정기역량 치료라도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정기경련 치료를 하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주 긴 틀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을 당장 볼 때는 쉽지 않지만 오랜 기간 관찰되면은 저분이 우울증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비교적 감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쪽에 가까웠을 우울증인데 본인 자신은 이쪽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 조절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요쪽인 줄 알았는데 요쪽이고 요쪽인 줄 알았는데 요쪽이다. 요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독의 우울증과 관련이 많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음 이 인제 전제로 하는 건 우울증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울증이 있다. 바벨탑 같은 거다. 그러고 애플스 앤 오렌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혼자 살게 돼서 우울해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심한 우울증, 물론 심한 우울증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워낙에 이 성향이 있는 분이 혼자 살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병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쪽도 사실은 혼자 살면은 우울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옆에 사람이 있으면 또 귀찮고 힘들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 이래서 혼자 살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못해 뭐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게 이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직장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규칙적으로 시계가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생활하게 되면 옆에 눈치를 안 보니까 오히려 좀 생활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게 잘 살펴보시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혼자 사는 거를 좀 그만두는 게 의외로 굉장히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에고가 튼튼하고 자기 생활이 딱 잡혀져 있는 부분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뭐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걸 알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오픈하려고 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요런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얼핏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이익이 되는 걸 알면서도 불이익이 되는 거 알지만은 먼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어떤 친구나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첫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면은 자신의 어떤 열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안 할 테고, 실제로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라면 분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불이익을 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왜 우리나라 예속담에 "병이라는 건 자꾸 선전을 해야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게 건강하다는 거의 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하라든지 우울증이라는 건 사실은 다른 의학적인 질환과 달리
요즘은 거기에 따른 어떤 좀 꺼려하는 이런 게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걸 알리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오픈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러는 건 저게 과도해지면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나 진짜로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신이 남한테 의존하고 싶은 어떤 욕구, 남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가 의식적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본인은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저런 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일단 본인한테도 건강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걸 받아주는 친구나 가족의 경우도 처음에는 받아주지만 '아유 저 사람 왜 또 저러냐.' 이렇게 돼 갖고 오히려 좀 난처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룡의 혈전성만큼 우울증의 원인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울증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옛날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들이 어떤 본론인데요. 우울증의 원인이 공룡의 멸종설만큼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거를 한 4 가지 그룹 정도로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영어가 쉬운 영어 단어도 아닌데 이게 POP이라고 했던 이유는 predisposition, precipitation, perpetuation, protection 요렇게 해서 다 P로 시작되는 4 개이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달아 놨습니다. 조금 뭐 처음 들으시면 생소한데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는 이 2 가지를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는 투 히트 하이포세시스, 그래서 두 가지 히트 때린다. 그다음에 하이포세시스 또는 시어리에서 가설 또는 이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미 이제 질병이 걸리기 쉬운 경향,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소인 또는 이제 프레디스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게 있는 상태에서 방아쇠를 딱 때려 주면은 증상을 이렇게 하게 한다. 이래서 요거를 이제 유발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레디스포지션과 프레시피테이션 이 2 가지는 아주 전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거 이제 우울증에 에서 겪어서 하자면은 이제 우울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어떤 유전적인 경향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건 우울증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데, 어릴 때의 경험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고 어릴 때 심리학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평생의 심리학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성향이 되겠고요. 근데 그 성향만으로 우울증이 발병하는 건 아닌데, 그 성향에다가 방아쇠를 당겨 버리면 이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 겪은 어떤 큰 스트레스가 그대로 혹은 상징적으로 재현될 때 우울증이 성인이 돼서도 발병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향이라는 거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가장 쉬운 용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편이 낮은 곳에 있다 그러면 위로 몰고 가서 공을 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을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자기 쪽으로 굴러내려오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일종의 성향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어떤 표현형에 대해서 성향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나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A라는 성향은 나한테 유리하고 B는 나한테 불리하고 C라는 거는 뭐 그나마 편평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대표적인 건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죠. 근데 제가 유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정신과적인 질환에서 얘기하는 유전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멘델리안 유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그 표현형을
100% 결정하는 이런 유전자는 사실은 정신과 질환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거의 다 이제 하나 더 더하면 어릴 때 양육 환경은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나 또 어렸을 때의 환경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소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닌 부분. 물론 트리거라는 것도 밖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니까 내 책임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실은 뭐 축구 연계로 얘기하자면 전반에 나한테 불리했으면은 후반이 돼서 이제 진영을 바꾸면 나한테 유리한 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무 기울어졌다. 나한테 불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기소침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것도 이제 뭐 예속담에 그런 얘기 있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서할 필요가 없는데 젊어서 고생을 일부러 한다 뭐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찌하다 보니 전반전에 나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거를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보면은 후반전이 돼서 진영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날아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증상을 끝내지 못하고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영어 되게 어려운데 perpetu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속이라는 말이 그냥 좀 더 적합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좀 세게 얘기하기 위해서 영속, 영원히 지속된다 뭐 이런 뜻을 영속이라는 말로 이제 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 perpetuation이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그냥 단순히 오래간다, 지속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의도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계속 방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끝내질 수 있는데 끝내지 못하고 지속되게 되는 요인이다. 이걸 perturbation factor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라는 게 꼭 그 영속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착화된다 이런 뭐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죠. 그러면 그 생활 습관이 흐트러진 것 자체가 영속 요인으로 작동하게 돼서 사실은 다른 요인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지속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perpetuation을 끝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생활 습관이 교란된 것 자체가 영속하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게 되면은 프로텍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울증이 의외로 좋아진다. 뭐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얘기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요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랑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닌데 정말 원했던 회사 채용에 최종 탈락이 되니 좌절, 분노, 오기, 집착 같은 감정이 3주 가까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제가 저분 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정말로 원했던 회사 채용이 탈락됐는데 좌절, 분노, 오기, 집착 같은 게 안 생길 리가 없고요. 그 생긴 감정이 3주 만에 끝날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 주보다도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많고 오래 간다는 건 정말로 자신이 저기를 원했다는 거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신호를 무시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정 힘드시면은 주변의 도움을 청하든지 또 정신과를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리지만 사실은 저거로만 놓고 보면 저런 감정이 3주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지속되더라도 그거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 좌절, 분노, 오기, 집착을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방향 전환을 그러니까 물꼬를 트시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한번 해 봐서 보이는 김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인이라는 건 그리고 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울감이든 우울증이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우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얘기한 그 어떤 경구들을 보면 우울하다는 거는 이제 인간됨의 징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정신적으로 고결한 사람의 징표다. 뭐 이런 얘기도 꽤 유명한 사람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 성향을 느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 심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우울 성향 느끼는 거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항상 좀 유쾌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울과는 좀 거리가 먼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행복한 분들인데 또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좋기만 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의 정신 활동은 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가 그런 성향에 빠지기 쉽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울한 성향에 빠지기 쉽게 변선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종 전체를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은 우울해지기 쉬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어떤 방아쇠가 당겨지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 말이 이상하지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한번 우울해지면 오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생활 습관이 교란이 되게 되죠. 그리고 생활 습관이 교란이 되게 되면 사실은 우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선에 갇히면서 끝없이 추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뭐 저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단어라서 니체가 얘기할 때 중력 귀신이 자기를 잡아당긴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 생활 습관이 교란되는 것 자체가 우울을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우울의 어떤 나락으로부터 건져지기가 어려운 이런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속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또한 이렇게 자꾸 하강하는 거를 막아주는 또는 위로 올려주는 이런 건강한 성향도 사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뭐 정신과 의사 생활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각한 우울증은 저 막아주는 메커니즘이 망가졌다.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막아주는 건강한 성향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을 접수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좀 생각을 키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울증은 생활습관병이냐 지난번에 이제 조울병은 생활습관병이냐 요런 슬라이드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울증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유전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10% 정도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이 별로 관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조울병 같은 게 되게 60에서 90%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조울병의 경우조차도 생활 습관이 어떤 조울병의 재발이라든지 조울 증상 혹은 우울 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우울증 경우는 10% 내외니까 사실은 훨씬 더 조울병보다는 생활습관병.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습관병이라는 건 환경이 원인이 되고 좀 더 스트레스의 이 역할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평균이 그렇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에는 굉장히
뭐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뭐 배도 있고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5만 가지 과일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과는 굉장히 유전율이 높고 그다음에 뭐 오렌지는 유전율이 굉장히 낮고 근데 그걸 평균으로 냈을 땐 10%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문제다. 요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울증은 뇌 질환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물질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얘기하는데 우울증이 뇌 질환이냐 아니면 어떤 시민적인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사 뇌 질환이라도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설사 원인 자체는 거의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라도 그 심리적인 문제가 뇌에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뇌 질환처럼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설사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 우울증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내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니까는 약이라는 건 사실 뇌에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뇌에 작동한 약은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고요. 심리적인 문제라도 어떤 뇌에 영향을 수반하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있다 그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이제 사실은 마찬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울 뭐 또는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느냐 요 말씀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쉬운 예부터 불면과 생활 습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불면은 사실은 우울했기 때문에 불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면증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불면증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불면증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불면증이 단독으로 있느냐 아니면 뭐 불안해서 불면증이 2 차적으로 생겼느냐 우울해서 불면증이 2 차적으로 생각했냐 또는 우울했기 때문에 낮에 활동이 적어서 덜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 첫째 줄을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불면이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잠을 잘 잘 수 있는 제1의 요인은 낮에 열심히 활동해서 또 생리적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신체에 ADP라는 물질이 무지하게 많이 쌓이게 되고 그 ADP라는 물질이 사실은 졸음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생리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활동이 저하되면은 잠을 못 자는 거는 거의 생리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이 있으면 활동이 저하되고 활동이 저하되면 불면이 생기는데 요 첫 번째 줄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얘기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뭐 우울증 때문에 생활 습관이 깨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꼭 우울이 아니라도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생활 습관이 깨지게 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뭐 또 비근한 예로 뭐 간호사분들 3교대 하게 되면은 사실은 낮밤이 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일정하게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불면증이 생기기 쉽게 되니까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불면이 1 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생활 습관으로서 활동이 저하된 부분이 1 차적인 문제죠. 근데 요거를 딱 빼놓고 생각하면 난 불면증이 있고 불면이 있으면 활동이 저하되고 활동이 저하되니까 계속 불면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요게 요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생활 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생활 습관을 제대로 교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불면이라든지 활동 저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쪼끔 이제 머리 회전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생활 습관으로서의 우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우울하면 생활 습관이 망가지죠. 왜냐하면 우울하면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뿐만 아니라 수면도 불규칙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매사 시큰둥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게을러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생활 습관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교란이 모이는 우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된 건 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이 범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역도 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깨지게 되면은 우울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생활 습관이 교란됐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요인으로 보면, 물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성향일 수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이 깨진 것 자체가 트리거로서 유발을 함으로써 우울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울이 발생되면은 생활 습관이 교란이 되는데, 오늘 얘기의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로서 생활 습관이 깨지면 우울이란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우울이 생기면 생활 습관이 교란되는 건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면은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요인이 없어져도 이제 요 요인이 남아 갖고 생활 습관이 교란됐다는 게 남아서 우울이 계속 영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외래에서 뵙고 있으면은 뭐 당신이 뭐 "나 10년 동안 우울해서 어떤 일이 있은 이후로 10년 동안 우울했다. 평생 우울했다." 이런 분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얼마나 끔찍해요. 10년 동안 우울했다 이러면.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또 일정 기간 뜯어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범인인 경우가 의외로 많이 관찰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뭐 기억을 해 주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어떤 보람이 있다고 그럴까요?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 환자분이 한번 말씀을 뭐 하셨던 건데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여기는 이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외래 와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는 "내가 불안하고 밤에 잠을 자주 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면증이 있구나.' 또는 '불면증의 원인이 불안 증상이구나.' 또 '왜 불안할까?' 뭐 '망상이 있을까? 아니면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을까? 아니면 뭐 원래 좀 초조하고 불안한 성격인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와해져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쪼끔 지켜보니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아침에 기상을 했다가 다시 취침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건 이제 그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요점은 아침에 기상을 했다가 다시 취침을 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버릇이 지속이 되면 사실은 우울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울이 영속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울이 영속이 되고 그다음에 활동이 적어지고,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다 보면 불안하고 그다음에 잡념이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게 되죠. 그러니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일차적인 모습이 사실은 뭐 우울이나 정신적 문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요인, 일차적인 요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거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망님께서 "저는 불면증보다는 생활 습관에서의 수면이 저하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뜯어보면 사실은 불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문제,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이 불규칙하고 젊은 분들 뭐 밤낮이 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밤에 일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교란이 불면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을 고치자는 거를 이제 비헤이비어럴 액티베이션 행동 활성화 치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뭐 이런 용어까지는 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관심이 있은 분들은 이제 뭐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시면 행동 활성화 치료다 이런 뭐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우울해서 또는 무기력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우울이 이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이해 방식이라면 다른 반대쪽으로는 활동을 안 해서 무기력한 거다. 이게 행동 활성화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서 활동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결론은 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 원칙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반발도 생기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사실 등장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습관이라는 건 버릇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발로 뻥 차 갖고 저 계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살 달래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나로부터 나쁜 버릇은 멀어지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버릇 고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활동을 안 해서 무기력해 있는데 어떻게 무기력한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동을 하면 물론 발동 걸기가 제일 어렵죠. 어떤 일이든. 근데 발동을 걸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뭐 이런 속담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그 한 걸음 딛기가 어려운데 딛기 시작하면 오히려 꾸역꾸역 갈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꾸역꾸역 가다 힘들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치료 방법들, 주위의 도움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우울증의 영속 요인들 그다음에 어떤 버릇이나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세환 님인가요? 주현원 선생님 말씀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2주 있다 다시 한번 뵙고 오늘 이어서 이런 어떤 생활 습관과 우울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못다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